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속교회 온도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생태를 주제로 말씀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칸막이가 있으니까 제가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 중에서도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되새겨져야 할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금 읽었지만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말씀은 전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요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청은 결국 변화, 전환에 대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이 세대의 삶에서 돌아서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변화를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우상 숭배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지 침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착취했었던 그 제국주의적 문화 그리고 사회 문화적 어떤 그런 풍조들에서부터 돌아서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겠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변화되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할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특별히 이렇게 생태계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오고 있나요? 네. 개수대의 비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수대는 주방과 화장실에 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방과 화장실의 이 개수대는 현대 도시 문명 발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미 익숙해진 물건이긴 하지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집집마다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오고 주방과 화장실에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개수대가 생기면서 이야, 우리나라가 또는 내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면서 기뻐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도 제 부모님께서 마을의 공동 수도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시다가 집에 이제 개수돼 있는 집에 이사를 가자 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틀면 물이 나오고 그리고 어디론가 물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았어요. 어디선가 물이 흘러와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깔끔하게 없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개수대입니다. 이 개수대에 나오는 물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다음은 또 어떤 방식으로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집집마다 자기 집에 있는 개수대를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개수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도 거리에 나가면 반짝반짝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생선도 있고 그리고 윤기 도는 고기까지, 슈퍼마켓이나 시장에 전시된 여러 물품들은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난 듯이 그렇게 깔끔하게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납니다. 살아있던 동물들이 도축장에 끌려가서 도축을 당하고 식당을 지나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시장을 지나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겪지만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할 뿐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손에 어떤 물건들이 있다고 하면 그 물건들이 어떤 원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의 손길을 거쳐서 어떤 경로로 내 손에 왔는지, 그리고 내 손을 떠나면 이 물건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디에서 처리되는지, 이런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저는 이런 깔끔한 도시적인 삶이 곧 하얗고 깨끗한 이 개수대의 모습에만 치우친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농촌, 지역,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그것들의 원료를 만들어내고 공급하느라고 어떤 수고를 하는지 어떤 희생을 하는지 우리는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고 버려진 많은 폐기물들이, 도시의 이 수많은 폐기물들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서 산과 바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 농촌과 지방에서 어떻게 황폐하게 그곳들을 만들고 있는지 여기에도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작은 제목을 기후위기와 교회의 생태적 전환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기후가 많이 변화해서 생태계가 위험에 직면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시켜야 할까? 생태적 전환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근데 이 생태적 전환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고민이시죠? 그래서 이 개수대의 비유를 통해서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생태적 전환은 우리 삶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이 삶의 전반적인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치우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 삶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눈을 갖는 것, 숨어있는 이 생태적 관계들에까지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것, 세상의 균형과 조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태적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고기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왔고 우리에게 왔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내가 보고 싶어 할 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가 생태적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미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오랫동안 서서히 지구 기온이 높아져서 위기를 겪게 된 게 아니고요. 지구의 긴 역사 가운데 비교적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그러나 매우 급격하게 진행된 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기후 줄무늬라는 이름을 가진 도표가 나와요.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 쭉 이어지죠. 이게 최근 120년 동안에 우리 지구에, 특별히 저 도표는 대한민국의 기온 상승과 관련된 도표인데요. 파란색은 평균 기온 이하거나 아니면 평균 기온 정도였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기온이 막 치솟아서
평균 기온을 많이 웃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30년 정도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 30년 정도에 빨갛게 점점 더 익어가는 우리나라 기온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막 이렇게 도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 1000년 동안의 지구의 기온 상승의 도표인데요. 맨 오른쪽에 보면 갑자기 빨간색으로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최근 150년 동안의 기온 상승을 보여주는 도표예요. 1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세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땅속에 있는 석유, 석탄을 막 해서 막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러면서 땅속에 있는 자원을 끌어 써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막 내뿜으니까 기온이 같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즉 말해서 지금의 기후 위기는 최근 150년 동안에 급격히 진행된 지구 생태계 최고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석 연료, 석탄, 석유 같은 것들을 마구 쓰면 탄소라는 것이 막 배출이 돼서 지구 온도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동안 지구는 힘겹게 우리를 따라오다가 지금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기후위기는 이제 조금 더워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칠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위기는 폭염, 산불, 홍수, 한파 이렇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자연재해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신문이나 이런 거에 매년 여름에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는 말씀 많이 듣죠. 그런데 2018년에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폭염, 그리고 2021년 이탈리아 사상 최대의 폭염 맨날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상 최대의 폭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고 그 얘기는 매년 자꾸 더워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어떤 날보다 지금이 더 가장 시원한 날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운 어떤 그런 전망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미국 전역에 한파가 들이닥쳐서 텍사스 같은 데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걸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태풍도 점점 빈번해지고 있고 끊임없이 산불이 일어나서 호주에서는 6개월 동안 산불을 끄지 못해가지고 많은 캥거루 이런 야생 동식물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이렇게 점점 더 건조해지니까 공기는 건조해지고 땅은 말라가고 그러니까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해져도 이렇게 큰 자연재해들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죠. 미국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닥친 자연재해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이 자연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자연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가 또 무서운 거는 사막화, 많은 땅들이 건조해져서 사막화가 일어나고요.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물에 잠기는 땅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 이거 실제죠. 그리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 온도가 자꾸 바뀌고 땅이 조건이 달라지니까 맨날 키우고 먹고 하던 그런 식량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생겨요. 물 부족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땅, 바다, 먹을거리, 물 이런 생명의 기반이 되는 삶의 조건들이 막 붕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특별히 가난한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각국에서 이 가난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나 봐 하면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게 하는, 난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리아 난민 등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기후 난민의 발생은 곧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의미고, 국제적으로 마찰,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곧 국제적 나라 간의 평화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문제는 기후 위기가 부자 나라들이 막 산업화를 통해서 뿜어낸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는데, 정작 그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먼저 받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기후 위기는 우리처럼 기성세대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대들이 막 뿜어낸 탄소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문제는 그 피해를 앞으로 자라날 미래 세대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또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공헌한 것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폭염 때문에 더워지면 쪽방촌 사람들, 그분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시고, 야외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 노동하시는 분들이 쓰러지게 되고, 이렇게 기후위기는 뭔가 불공평합니다. 부자 나라들이 만들었지만 가난한 나라들이 먼저 피해받고, 기성세대가 만들었지만 미래 세대가 앞길이 막막해지고, 그리고 부자들은 별로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에 놓인다라는 것. 즉 기후위기는 정의의 문제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환경 문제,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의 생존, 평화, 정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인류가 어떤 길을 택할 건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2015년에 파리에서 한 200개 국가의 나라들이 모여서 같이 약속을 합니다.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막아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2018년에 그러면 평균 기온을 어느 정도로 막을까 하다가 1.5도 이내로 막아야 한다. 더 이상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가면 그때는 사람이 무엇을 해도 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1.5도 이내에서 막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나라들이 그러면 2050년까지는 공기 중에 이 온도를 높이는 탄소를 0으로 만들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030년에는 한 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각 나라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세워서 제출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요즘 2050 탄소 중립 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고 정부에서 열심히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뭔가를 수립하고 실행하고 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탄소를 0으로 만드는 일은 2050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일제히 전기를 다 끄고 자동차를 다 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공기 중에 뿜어놓은 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 탄소를 서서히 줄여나가야 2050년에 0을 만들고 기온 상승 1.5도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이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1.5도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탄소 예산이 420기가톤 정도가 있는데, 어렵죠. 420기가톤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매년 42기가톤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 예산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2018년 기준에서 1인당 1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 목표에 달성하려고 하면 2.1톤 정도만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보다 우리 각자가 6분의 1 정도로
탄소 배출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모든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1.5도 상승을 넘어가게 되고 1.5도 상승을 넘어가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바닷물이 더워져서 그 안에 잡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고 북극에 있는 동토층이 녹아서 그곳에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강한 메탄가스가 밖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지구 스스로가 자기 몸을 덮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산화탄소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이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도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 지금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차를 타고 오거나 차를 타고 왔고 그리고 불을 켰고 방송을 켰고 하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사실은 시급한 것은 에너지, 우리에게 전기 등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에너지 분야에서 석탄 화력 발전을 중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을 완전히 줄이기로 유럽의 나라들이나 다 결정을 했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서 빨리 석탄 발전소를 중지해야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 나라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때 우리 더 이상 기후위기가 이렇게 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질 때 나라나 정부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전기 아껴 쓰고 자동차 좀 덜 타고 하는 것들이 소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결국은 큰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라는 탄소 줄이는 탄소 절감 캠페인 집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은 제가 일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예장통합이나 뭐 이런 각 교단들이 지금 이제 이 캠페인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하는 교단도 있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교단도 있는데요. 전체 7개 우리 생활의 영역을 7개로 나눠서 7개 영역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 교통, 에너지, 문화, 경제 이렇게 7가지 영역에서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먹는 문제를 기후미식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봤어요. 미식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미식은 맛있는 거 먹는 거라고 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는 미식을 까다롭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식가들 중에 막 먹는 사람 보셨어요? 그쵸? 미식가들은 까다롭게 먹죠. 맛있는 것,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도 먹는 것을 조금 까다롭게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기후 미식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사실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못해도 먹는 문제만 바로 잡아도 우리는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전 지구에서 식품의 생산과 운송과 보관, 식품이 생산되고 운송되고 보관되고 나에게 와서 먹고 또 폐기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죠. 그래서 먹는 문제만 바로 잡아도 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이만큼을 먹기 위해서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곡식 7kg과 물 10만 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 10만 리터라고 하면 1리터짜리 병 10만 개를 의미하겠죠. 즉 소고기 이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자원을 사용해서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식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육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도 고기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육식 줄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줄이시지는 못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고기를 먹었다면 일주일에 한 2번, 3번으로 줄이시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 드셨다면 한 번이나 그 이하로 한번 줄여보시고, 그리고 먹는 양도 조금 줄여보시고. 우린 이미 고기 되게 많이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음식 쓰레기를 다 모아서 그것들을 처리하느라고 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계산해 봤더니 음식 쓰레기를 하나의 나라라고 치면 중국, 미국을 이어서 음식 쓰레기 나라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3번째라고 합니다. 미국, 중국, 음식 쓰레기 나라. 그 정도로 음식 쓰레기 때문에 생겨나는 탄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련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버리지 않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기후위기 막는 일에 우리가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가급적 멀리서 오는 음식은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멀리서 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와야 되겠죠. 근데 배 타고 오는데 꽁꽁 얼려서 냉동시켜서 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시원하게 해서 와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굉장히 연료가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멀리서 오는 아보카도 이런 거 조금 줄이시고 가까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시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식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식 조금, 육식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2번째가 음식 쓰레기 줄이시고요. 3번째가 가까운 곳에서 난 음식을 먹도록 하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패션 분야, 입는 것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슬로우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슬로우 패션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를 이렇게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옷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아까 개수대 비유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옷가게에 걸린 예쁜 옷, 내 옷장에 걸린 예쁜 옷을 보게 되지만 그 옷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옷도 역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물과 에너지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바지 한 벌을 생산하기 위해서, 청바지는 면직물이죠. 모카를 길러야 되는데 모카를 기르는 지역이 전부 거의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모카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모카를 대단위로 길러서 이렇게 우리 도시에 사는 우리들의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물을 다 끌어다 써서 다른 농산물은 자랄 수가 없고 그 지역은 점점 황폐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러시아 북쪽에 가면 러시아 쪽으로 가면 그 아랄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호수가 굉장히 넓은 호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말라져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이렇게 모카를 기르느라고 땅이 사막화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재료로 해서 옷감을 만들 때도, 청바지를 만들 때도 표백, 염색, 방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욕조 40개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옷장마다 지금 욕조 그 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소비된 그 결과가 우리 옷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청바지 한 벌 사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쁜 청바지에만 현혹되기 쉽죠. 문제는 또 폐기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옷들이 1시간에 1톤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옷들이 계속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 산업계는 이윤을 위해서 계속 예쁜 옷, 새로운 옷, 그리고 그러니까 유행에 따른 옷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 이거 사세요 하지만
옷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이 옷들은 분해되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아시겠지만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구매할 때는 이 버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의 옷장입니다. 같은 사람의 옷장이에요. 근데 한쪽 옷장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죠. 이 옷장에서는 자기에게 무슨 옷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있어도 또 사고 있어도 또 사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슬로우 패션,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옷 패션을, 슬로우 패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집에 가서 옷장 정리부터 하셔도 됩니다. 옷장 정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옷을 사더라도 오래 입을 것, 기본적인 것, 그리고 천연 섬유로 된 그런 옷들을 먼저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작아져서 못 입거나 이런 것들은 좀 나눠 입고 재활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좀 우리의 옷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순 소박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아마 우리 옷을 통해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들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옷은 오랫동안 누군가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직자는 성직자의 의복을 입었었고, 학생은 교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약사나 의사는 가운을 입죠. 근데 우리는 요즘 옷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그 애플사의 그 돌아가신 사장 그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맨날 까만 그 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녔죠. 그래서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스티브 잡스야 딱 알 수 있었잖아요. 옷은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를 표현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앞으로는 그래서 유행에 따른 어떤 그런 패션을 하지 말고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패션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라는 가치를 담은 패션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아마 그것은 간결하고 그리고 환경오염을 최대한 덜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생활 면에서 요거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옷장을 좀 단순하고 소박하게 만들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막 구매하다 보면 잘 못 입게 되는 옷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오래 입을 옷을 구입해서 기본 아이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슬로우 패션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요. 다음 장은 미니멀 라이프예요. 미니멀 라이프 들어보셨어요? 네. 삶을 소박하게 하자는 운동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집에 너무 많은 물건을 두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두고 살자라는 그런 운동인데요. 불필요한 소비는 없애는 그런 주거 문화, 이거를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한번 소개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사실 지금 나에게 있을 때는 되게 좋은 거지만 결국은 버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 하기 위해서 그 일회용품 안 쓰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 이렇게 텀블러 많이 쓰시죠. 근데 텀블러도 유행에 따라서 이쁜 텀블러 집집마다 여러 개 갖고 있게 된다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텀블러 하나를 500개 정도는 써야 500회 정도는 써야 일회용품 안 쓰는 그 정도의 가치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분리 배출 많이 하시죠.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분리배출하는데,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분리배출되는 그 재활용 쓰레기들의 40% 정도만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지거나 태워지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너무 많은 물건을 버리면 결국은 환경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더라도 결국은 이게 쓰레기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너무 많이 사지 않고 너무 많이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실천 제안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마음에 항상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가 있을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 볼펜이 있어요. 볼펜 우리 집에 가면 굉장히 많이 굴러다닙니다. 그거 있는데 또 다른 거 이거 괜찮네 하면서 사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에게 있는 하나가 굉장히 소중해지거든요. 저도 여기 성경책 되게 오래됐는데 사실 바꾸고 싶은 마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 성경책은 오래된 스토리가 있어요. 나에게 와서 오래된 물건들은 나하고 역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나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물건들이 몇 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펜도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늘 그것을 써왔다면 그 볼펜과 나와도 스토리가 생겨요. 되게 소중해지죠. 그런데 그거 없이 여러 개가 있으면 나를 거쳐갔지만 나를 거쳐간지도 모르는 그런 물건들이 생겨나게 되죠. 아무 인연도 없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가 있을 때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하면서 그것과의 인연을 깊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을 남겨둬라 입니다. 요즘 우리는 돈만 있으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갖고 싶은 게 더 이상 없는 인생, 그런 삶은 굉장히 쓸쓸하대요. 저는 아직도 갖고 싶은 게 있지만 못 갖는 게 있어서 아직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남겨둬라. 다 갖지 말고 남겨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어디 다니실 때 장바구니, 텀블러, 손수건 3종 세트 이거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휴지 막 쓰지 마시고 손수건으로 하시고, 전 손수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더울 때 땀 닦고 이렇게 얼굴도 하고 손도 닦고 여러 가지 쓸모가 많은데, 옛날 어른들은 손수건 다 많이 가지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다 그냥 일회용 종이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장바구니, 손수건, 텀블러 이 3종 세트 꼭 챙겨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게나 슈퍼 이런 데서 너무 과대 포장된 제품 사지 않는 것. 그 포장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탄소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수록이면 내용물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바로 그런 운동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로 웨이스트. 웨이스트는 쓰레기고 제로는 0, 쓰레기를 0으로 만드는 운동인데요. 청주에 가면 다리 놓는 교회라는 조그만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보면은 저렇게 교회의 한쪽 구석에 예를 들면 교우들이 와서 세제 같은 것들을 받아갈 수 있는 저런 가게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샴푸, 세제 막 이런 거 쓰고 나면 통들을 맨날 버리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 통들을 만들기 위해서 탄소가 배출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내용물만 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오면 내용물만 담아갈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만들었어요. 교회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우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그 내용물만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내용물만 챙겨갈 수 있다면 교회가 이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일에 아주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지역 사람들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제로 웨이스트 샵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까이에 없어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가 한쪽 안 쓰는 공간들에 저런 제로 웨이스트 물건들을 좀 다룰 수 있다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되게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 교회 안에 자원순환 센터 정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뭐냐면 우유팩 이런 것들은 100% 화장지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팩들을 일주일 집에서 이렇게 모아서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모아서 같이 갖다 주면 그것들을 활용하기가 훨씬 좋아지죠. 커피 찌꺼기 뭐 이런 것들, 건전지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자원순환 센터를 크지도 않아요. 그냥 요만한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우들 중에 누군가 그걸 담당해서 갖다 주는 곳에 갖다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아주 또 유익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죠. 예,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네 번째는 녹색 교통.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수단 이건 뭐냐면 지금은 대부분 이제 석유 에너지를 쓴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사실 요즘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전기 자동차로 많이 바꿔가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 자동차도 사실은 전기를 써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석탄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 돌려야 되고 그러면서 또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좋은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냥 차선책일 뿐인데요. 그래서 될수록이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자동차를 탈 때도 공회전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속도 갑자기 높이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5번째예요. 그린 에너지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될수록이면 좋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는 전기 이런 것들을 쓸 때 사용되는 에너지는 40%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석탄화력 발전소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에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어떤 재생에너지 것들이 사실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전의 산업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이 태양광 에너지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그 길을 찾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처럼 막 농가 밭에 막 태양광을 막 쌓아 올리면 사실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에너지는 수도권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발전소들은 다 지방에 있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에너지들을 끌어올려서 수도권에서 쓰기 위해서 중간에 막 송전탑 놓고 막 그러니까 마을들에서는 우리 마을에는 송전탑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막 싸우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 생산을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도시에서 하고 이렇게 분할된 상태로는 어떤 경우도 좋은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거나 우리 가정에 우리가 쓰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거나 가까운 곳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을 만들어서 유한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녹색연합이라는 곳에서 예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 태양광을 좀 최대한 많이 건물마다 올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필요한 에너지들은 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들도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 서서히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1년에 우리 집에서 전력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가전제품이 뭘까요? 다들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세요. 에어컨은 맞습니다. 에어컨은 순간 전력이 가장 많아서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연간 우리 집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전기 밥솥입니다. 전기 밥솥 보온 기능이 1위예요. 1위. 우리 집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1위가 전기밥솥. 보온기는 끄시고 그리고 치사 딱 먹을 만큼만 하시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도 아마 전기 사용을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밥솥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이제 겨울철이니까 아시겠지만 따뜻하게 열새 나가는 곳 없도록 좀 막아주시고, 냉방 온도는 한 2도 정도 높이고 난방 온도는 2도 정도 낮추고 이렇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녹색 서재 운동으로 가볼게요. 녹색 서재는 이거는 탄소 배출을 좀 최소화하는 문화 생활을 통칭해서 녹색 서재라고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는 굉장히 이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거에 많이 종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컴퓨터, TV, 핸드폰 이런 것들로부터 좀 돌아서서 책도 보고 사색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도 나누고 자연과 더 친하게 지내자, 이런 것이 이제 녹색 문화라는 캠페인의 의미인데요. 사실 컴퓨터나 뭐 핸드폰, TV 이런 것들이 기후 위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꼽았을 전기를 사용하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요즘 세계적으로 감염병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신 산업의 발달로 탄소의 양도 마구 늘어나고 있대요. 사실 컴퓨터는 탄소 괴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그냥 플러그를 통해서 들어가는 전기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전기 사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요만한 마이크로칩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자동차를 만드는 에너지보다 5배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요만한 마이크로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이크로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이런 어떤 컴퓨터 오래됐다고 너무 빨리빨리 바꾸고 이런 것도 좀 안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메일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공중에 어디 떠다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료들, 영상 이런 것들은 모두 큰 회사의 큰 물류창고 안에 보관돼서요. 예를 들면 바다 깊숙이 물류창고를 만든다거나 그 안에서 끊임없이 전기를 돌리면서 이것을 보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안 보는 이메일 삭제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크고요. 안 보는 영상 그런 것들 빨리빨리 없애버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생명의 경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생명의 경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 탄소 배출을 막 시키는 그런 산업에 우리의 돈, 우리의 경제가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하지 마시고 환경을 살리는 일, 녹색 기업들에 좀 투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생명의 경제 관련해 갖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뒤에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굉장히 어려운 주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활을 막 줄이라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길, 넓은 길, 이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이 예수님의 어떤 요청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좀 갑갑하긴 하지만 좁지만 생명인 그 길로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지키고 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했더니 제가 벌써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팔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기의 영생은 갖고 싶지만 생명은 얻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 근심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그만 돌아가고 말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요청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만물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성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잖아요.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 비움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좀 물려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물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그동안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이렇게 살던 우리의 생활 모습에서 자기를 좀 뒤로 물려서 이제는 좀 소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생명이 터전을 잃고 먹을 것과 거주할 곳을 잃고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지나친 욕망과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력함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걸으셨던 구원의 길을 돌아보며 우리가 힘을 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갈보리 언덕까지 길고 긴 길을 마다 않으시고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